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 역사 인물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총제 애신가닥 부의의 두 번째 동생, 그러니까 그냥 밑동생이죠. 그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제 1907년 4월 16일 광서 33년에 그 순왕부에서 태어납니다. 순왕부라는 거는 순친왕의 저택을 순왕부라고 해요. 그리고 순친왕은 부의와 부걸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애신가난 제풍이고요. 아무튼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째는 부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동생들이 꽤 있습니다. 해서 한 10명 넘는 남매가 있습니다. 자, 아명은 예격이고요. 그 다음에 자는 준지, 그 다음에 호는 겸번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한자로 이제 올려드리겠는데, 제가 왜 지금 자꾸 중국어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냐면요, 발음이 엉터리예요. 그리고 제가 좀 이 모양이 안 좋아서 지금 제가 발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중국어는 안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자, 이분의 이제 직업 같은 경우는 글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예요. 그 1930년대, 40년대까지는 군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주 계제 정권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부위를 괴뢰 황제로 이제 추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조선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자, 고종의 자녀들, 뭐, 영친왕인가요? 영친왕, 그 다음에 덕혜옹주. 이 두 분도, 볼모로 일본으로 건너가시잖아요. 거기서 영친왕 같은 경우는 일본식 교육을 받으면서 나중에 육군사관학교도 입학을 하세요. 그리고 군인이 되죠. 그리고 여러 그 대한제국 황실분들도 다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많은 황족들, 귀족들 같은 경우가 볼모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월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 제가 옛날에 소개시켜드렸던 천도방자, 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도 황족이에요. 그 부의 먼 친척이긴 하지만 황족.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건너가서 교육을 받죠. 그래서 군인이 되었고, 그런 것처럼 이 북월도 그 만주 계대 정권에 있을 땐 군인으로 이제 있으셨습니다. 장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국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장개석 통치한 국민당을 얘기합니다. 국민당 시기에는 이분이 전범 신분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록하고 나서 이제 잠깐 인민으로 이제 그러니까 평민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뭐 형과 마찬가지로 그 정원사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산공원인가 거기서 그 정원사회도 잠깐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뭐 전국 인민대회 상무위원, 뭐 전국 민족 상무위원회 뭐 부주석도 역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조금 많이 알려져 있으신 분이래요. 그리고 서예가도 유명하시고요. 그래서 그 해외 쪽에서도 이제 그 골동품 수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그거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 분의 그 서예 그 작품들도 꽤 훌륭하고 뭐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림도 이제 그리긴 하는데 그 전통 그림이죠. 근데 작품이 별로 없다. 그리고 한시도 이제 쓰시고요. 근데 그 서예, 한시, 그 다음에 해화, 그 전통적인 그 모든 영향을 받은 건 그 당시 그 어릴 때 8세 때 그 자금성에 입궁을 해서 자기 형과 같이 수업을 받는 게 돼요. 그래서 그 궁에서 탈출 장하기 직전까지 아마 궁에서 같이 형과 같이 생활을 했었고 교육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오랫동안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역량도 있을 것이고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습작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훌륭한 그 경지까지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좋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평가는 좋게 받는 것 같아요. 형인 황제 부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두 형제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공부 막 그걸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위 같은 경우도 말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1923년 12월 9일 날 자금성에서 채출을 당했죠. 저번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완용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베이징 정변이 일어나면서 그 풍옥상이라는 장교로 인해 이제 부위 일행이 이제 자금성에서 채취를 당하죠. 그다음에 1929년 3월에 부위의 명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아마 일본에서 이제 부위한테 이제 압박을 가했겠죠. 그리고 1933년 2월에 북어른 일본에서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고 어느 학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잠깐 공부했대요. 그래서 졸업은 했다고 합니다. 4년 졸업을 하고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재입학을 합니다. 재입학이 아니죠. 그냥 입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35년 9월에 북어른 괴뢰만주 정권으로 돌아와 군정부 보병 중자 신분으로 궁정 금의대 보병 제0 제2연 제2배 배장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장교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궁정 금의대 당연히 그거잖아요. 저기 국내에서 그, 그 주의를 이제 지키는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최고인 거죠. 그 다음에 뭐, 1936년 8월에 뭐, 북얼이 또 이제 일본에 또 건너간대요. 왜 건너갔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잠깐 또 이제 머물고, 괴뢰 만주 정권으로 다시 돌아와서, 금의대 보병단 제2영 제3연장을 또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일본 여성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두 명의 딸을 낳게 되죠. 회생, 호생이라고 해서요. 그 두 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나오니까. 그러면 뭐 1938년 9월에 북얼이 일본 대사관에서 군관실에서 이제 근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37년부터 38년도까지는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37년부터 39년까지 일본에 있었고, 그 다음에 39년 9월에 이제 다시 또 돌아옵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육군 훈련학교 교관으로 지내고, 그리고 육군 군관학교 예과대 제2연장이라는 또 직무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1942년 8월에 뭐 치안부 참모 제3과 가원이고요. 가원을 맡았고 뭐. 근데 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일본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그 만주 괴뢰 정권에서 군인으로 이제 활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1945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날 당연히 일본 항복한 날이죠. 그날 일본 항복한 날 이 북얼도 나쁜 놈이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내팽개치고요. 자기 형수들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 형하고만 그 도망을 간 거예요. 아마 일본군들이 데리고 갔겠죠. 그 선양 뭐 국제공항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소련군들한테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한동안 거기서 징역살이를 하게 되죠.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1950년 8월에 중국으로 송환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련한테 중국하고 소련하고 같이 자기네 뭐라고 그러죠? 포도주를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두 형제도 송환이 되고 전범 신분으로 니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은 넘게 징역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합치면 한 15년을 감옥 생활을 한 거죠. 1960년 10월 28일 날 드디어 추록을 합니다. 감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죠. 그리고 그냥 일반 평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잠시 이제 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산공원에서 정원사 이제 잠깐 하고, 그 후부터 이제 문학이나 역사학자도 또 전문 그 이인에도 이제 또 일을 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 정협 문학과 연구소 전문 연구원, 그다음에 전국 인민대회 상무위원, 그다음에 전국 인민대회 민족위원 부주임을 역임을 합니다. 근데 되게 빨리 그렇게 되네요. 자, 1961년 1월 30일 날 주울레어가 두 형제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후부터 이제 이 두 형제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1975년에 들어와서 원래 안에 그 일본 여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일본 여성이 이제 사카 히로시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과 아주 오랫동안 그 헤어져 있었어요. 생이별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 없네요.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른 얘기네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것만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1975년에 사카 히로시 일본 아내와 같이 그 일본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 5월에 제6회 뭐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회 민족의원, 뭐 부주임, 뭐 또 역임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계속 할게요. 1984년 8월 중일관계사 연구회 부회장 역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중국과 일본의 상황을 좀 잘 아니까 이 직위를 준 거겠죠. 그리고 1986년 6월에 부인이 이제 병원에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7년 7월에 부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88년 7월 23일 날 베이징 중국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뭐 문물 같은 걸 이제 증정을 받아서 이 전시회를 했었나 봐요. 그 전시회 준비를 이제 이 부걸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간사라고 하나요? 아니면 고문이라고 하나?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 28일 날 부걸은 일본 인명관대학의 명예법학 박사를 또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1994년 2월 28일 오전 7시 55분에 이분도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7세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은 지 7년 지나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서예가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애신강나 후회라는 다큐를 다 본 건 아니고 아주 조그맣게 봤는데, 와, 거기서도 그 서예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는 자기네가 생활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
아무튼 그 황족이긴 하지만 생활이 좀 굽힙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래도 그 황족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교육을 많이 받아서 서예, 뭐 회화, 뭐 이런 뭐죠 아까 한시 이런 거에는 교육을 잘 받아서 좀 다른 일반 평민들보다는 그래도 월등히 잘 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 중에 애신가락 이 황족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봐놓고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걸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서예가로서 자주 사용하는 서체가 수금체라고 해서 그 송대 휘종 시기에 조기라는 그 서예가가 있었나 봐요. 그분이 만든 서체를 자주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제가 이 작품을 한 몇 개 올려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걸 잘 모르니까. 하지만 그냥 느낌으로 소박하면서도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필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지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작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시 작품은 뭐 독특하면서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작품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년에 들어와서 서예가로 한시도 한 일파를 한 그 일가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제자들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를 간단하게 하자면 기홍민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부걸은 그의 형 부이보다 키는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형보다 작아요, 사실. 그리고 매우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처음에 진짜 착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부걸이야? 부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걸은 몰랐을 때 봤을 때 너무 닮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부걸이라고 써 있는데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그 두 분은 형제고 첫째 둘째였고 또 이제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일에 처리함으로 있을 때는 매우 적극적이며 사람을 이렇게 부림에 있어서 수완이 좋았다. 그러니까 그의 밑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제 그가 말하기를 열정과 능력이 있다면 매우 상대의 일에 있음에 힘을 돋구어 주면서 더 좋은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서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 수화라면 엄격하게 대했대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인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자상한 사람으로 기억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석연지명이 있어서 사람이나 물건을 식별하는데 뛰어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주옥빈, 전망생 등의 여러 인물들이 말을 하기는 그냥 똑같아요. 그가 서예가로서 한 일가를 이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일본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북어는 새벽에 일어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평상시 자기 스스로 애써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뭔 소리지? 근데 아무튼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무튼 아니면은 조금 일본인으로서 중국인을 좀 비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백만옥이라는 사람은 북어리 생전에 중국 민족 작업에 있어서 큰 공헌이 있다면서 그는 과거 본인이 황족이었다 해도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다른 작업자들과 평등하게 일을 했다라고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도 평민들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갔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좋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그에게 만주족 후예인들이 동족의 전통이 있지 않을 정도의 교육을 힘을 써줬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해석할 때 조금 어색하게 한 데다가 좀 제가 이렇게 그걸 못 해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애신가락 부거의 형제들이 10명인데 남자 형제는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 자매들은 7명이나 되네요. 그분들을 좀 잠깐 이름만 소개 드리고 끝을 낼게요. 첫째 부이. 이 사람이 이제 1906년 출생이죠. 그러니까 부걸보다 한 살 위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이 위닝, 운영이라고 해요. 한국어로 운영이고 1909년생이고요. 완용의 오라버니와 부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화 1911년생. 그 다음에 원영이라고 해서 또 이름이 같아요. 이 셋째 그 여자아이랑. 근데 한자는 틀립니다. 그냥 운영 1913년. 이 여자도 완용의 동생의 아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운산이라고 해서 1914년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기라고 해서 이제 1915년 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운상이라고 해서 1917년생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림이라고 해서 1918년. 그 다음에 운우 1919년이고 위인환 운환이에요. 이 사람은 1921년 막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소개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 막내는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부인이 2명입니다. 전처가 있는데 전처는 탕이바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그 일본인 사카 히로시고요. 그 사카 히로시 사이에 2명의 딸이 호생,
해생, 후생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처와 이 두 번째 부위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